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장학일 TV를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미주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과 뉴욕 지역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과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상당한 수 몇백 명이 같이 회원 가입해가지고 매일매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고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에 가서 지금 미국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가 계속 터져 나오는데, 그 폭스 뉴스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이 선거에 대한, 이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모든 자료를 규합해 가지고 책자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스톨런 일렉션이라고 하는 도난당한 선거, 도둑맞은 선거, 이러한 내용의 책자가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을 총 정리를 좀 했습니다. 가장 그 합리적이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참고돼야 되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그 뉴스에서 다루고 있고요. 이제 멀지 않아 이 부정선거가 국제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면서 이 문제가 풀려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 선거가 정당하게 공정선거로 지도자들이 뽑힌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주권이 도둑맞고, 이 내가 한 행사가 이 컴퓨터에 의해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이 책 전체를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 저렇게 선거를 부정선거로 치고 나가서 우리들의 주권을 도둑질해 갔구나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도난당한 선거, 스톨런 일렉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말이죠, 리오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 평론가이고 미 작가입니다. 이분은 그 본명이 마이클 윌리엄 리버런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 정말 그 모든 자료를 소스를 총괄해가지고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20년 이후에, 2020년 이후에 미국의 선거 시스템, 그리고 투표 보안, 그리고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그 선거 조작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내용이 이제 핵심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주요 테마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거기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선거 무결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현대의 그 전자 투표 시스템과 그리고 우편 투표 제도가 근본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투표 과정에서 사람이 개입하거나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의도적인 조작이 끼어들 틈이 너무 많더라. 그 내용에서 보니까 이 컴퓨터가 완벽한 게 아니고 부정선거의 모체가 될 수 있더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선거의 이 무결성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의심이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주요 내용에 무슨 내용을 다뤘냐면 딥스테이트와 기득권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정 정당이나 그리고 뒤에서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뒤에서 아주 그 어둠의 그 손길을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는 딥스테이트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후보 당선의 선거 결과를 이렇게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딥스테이트들이 이 기득권을 막 비판하면서
우리의 사람,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거 결과를 설계하는 비판 세력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주로 미디어의 역할이 있는데 그 미디어가 선거 공정성을 감시하지 않고 오히려 특정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대중에게 주입을 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덮는다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파헤치려면 딴 것을 자꾸 일으켜서 거기에다 사람의 시선을 돌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의혹을 갖지 못하도록 시선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주로 미디어 역할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 가서는 기술적 취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의 그 계수기나 투표용지 관리 그 소프트웨어가 그 해킹을 했을 때 굉장히 취약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점 투성이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뒤바꿔 놓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의 그 커넥션과 그 전자 투표 시스템의 기술적 허점 등이 구체적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의 이 부정선거가 이 전산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자 투표 시스템의 그 기술적 허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앞으로 심도 있게 다룰수록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총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런 겁니다. 이 도둑맞은 선거에서 주요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 첫째가 이제 이런 얘기죠. 그 선거 무결성에 대한 의심이 있다. 그래서 전자투표 시스템과 우편 투표가 이 근본적으로 취약하고 투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고 그리고 의도적인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 이런 내용을 여기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딥스테이트와 기득권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특정 정당과 뒤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딥스테이트가 자신들의 그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 결과를 설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특정 정당과 뒤 권력 행사하는 이 숨어 있는 세력들이 뒤에서 뒷손을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이 다 이 후보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도록 다 조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딥스테이트와 기득권 비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 특정 정당과 뒤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요 딥스테이트가 자신들의 후보 당선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거 결과를 이루잖아요. 근데 그걸 뭘로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세 번째 가서 미디어가 그 일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전산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이 개표에 문제점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미디어가 선거의 공정성을 감시하기보다 특정 네거티브를 대중에게 주입해서 부정선거를 무마시킨다는 거죠. 자꾸 이게 미디어가 언론 조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기술적 취약성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용지 계수기나 관리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허점, 해킹에 취약하게 만들어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해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책의 내용이 거기서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결론적인 얘기를 이 책의 장별 주요 요점이 쭉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이 장별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결론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바로 이 도둑맞은 선거는 이 전산을 통해서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그러니까 투표 절차의 투명성을 잃었고 유권자의 표가 정확히 반영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투표해가지고 내가 한 투표지가 이렇게 공개되어져 가지고 투표가 되면 되는데 이게 그냥 쑥작쑥작 숫자 노름해가지고 바꿔버리니까 이 분명한 나의 유권자의 그
투표한 그 정확성이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어졌다 하는 얘기죠. 그런 내용을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서는 통계적 변칙을 가져오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계학적인 그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투표 패턴이나 급격한 그 투표율 변화 등을 통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드러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통계적 변칙으로 요걸 가능하게 하다. 이따 설명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서는 해결책 제시를 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수동개표다. 수동개표. 그리고 엄격한 유권자 신원 확인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 사전투표할 때 보면 이게 그냥 뭐 서명도 안 하고 누가 와서 투표했는지 알 수도 없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엄격한 유권자 신원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의 탈피가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컴퓨터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이런 모든 시스템에서 빨리 벗어나서 대만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수개표를 하고 공개적으로 표를 공개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방법이 바로 해결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베네수엘라의 스마트 매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20년 미국 대선 이후에 이 부정선거에 대한 것이 막 불거지기 시작했거든요. 공식적인 사법기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와는 상충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됐어요. 아예 아무 이상 없다 그러지만 사실 이 책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넌 릴렉션이라고 하는 여기서 더 테이크 다운 했다. 우리의 투표한 것보다도 사실은 이걸 떨어뜨려 놓고 다른 상대방을 올려놓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 표로 계산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이 딥스테이트들이 당선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1.2표를 준다는 거예요. 1.2. 이 전산으로. 그리고 내가 투표를 했을 때는 어떻게 냐 미국 같은 경우에 0.8. 그러니까 한 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많이 모이면 상당한 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거보다도 훨씬 높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한 걸 보면 1.39 그리고 한쪽에서는 0.6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표를 행사했는데 저쪽에서 부정선거 해가지고 내 표가 지지하는 사람으로 안 가고 한 표가 온전히 가지 않고 0.61표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이 찍어야만 6표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1.39, 그러니까 10명이 되면 14표가 가는 거겠죠? 이런 모습으로 이게 선거 조작이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 시스템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사례가 베네수엘라의 그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이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느냐 그 기원을 보면은 국제적인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우리가 알듯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그 굉장히 그 국가의 신임을 받지 못해서 이 재투표를 해야 되겠는데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이때 이 쿠바의 그 카스트로 수상이 이 차베스 대통령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얘기냐면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하면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차베스가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베네수엘라로 돌아가서 그 차베스의 그 베네수엘라의 그 대학생의 그 전문가들을 불러요. 대학에. 그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러한 투표지를 한번 이렇게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설정 값을 이렇게 한 표가 아니라 차이가 나도록 이것을 한번 프로그램을 짜게 했죠. 근데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서는요, 그 이탈리아의 그 복권 기계들을 다 개조를 해가지고 그 초기에 전자 투표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스마트 매틱 회사의 모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복권 기계를 가지고 와서 이 프로그램 짠 거를 거기다가 다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얼마든지 투표할 때 이것을 가지고서 아무리 투표를 계산해도 설정한 값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베네수엘라의 국민 소환 투표, 당시에 차베스가 굉장히 불리한 여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조작을 해서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차베스가 승리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 결과 나중에 이제 조작을 해서 승리하게 됐는데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고 남미 좌파 정권들이 이 기술을 다 가지고 가서 정권을 휘어잡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확산된 거죠. 볼리비아라든지 니카라과라든지 이 남미 쪽의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다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좌파 정권들이 이 국가의 권력을 장악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베네수엘라와 스마트 매틱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가지고 결국에 차베스만 소환투표제에 참여해가지고 잘못 이제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볼리비아, 니카라과까지도 이 남미 좌파 정권을 탄생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진에 보면은 차베스가 이 쿠바의 카스트로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서로 인사하면서 이 차베스에게 지금 이 카스트로가 전자투표 조작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하고 쿠바의 이런 포용이라고 할까요? 이건 아주 치명적인 것이죠. 한때 미국의 동맹국이었고 석유로다 상당히 부강한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결국에는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쿠바의 식민지화로 이제 전락하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황폐하고 궁핍하게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이 나라가 친중으로 갈까요? 여러분,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전자투표 조작에 의해서 베네수엘라가 상당히 잘 살던 나라가 정말 엄청나게 잘 살던 나라가 완전히 쿠바의 소나기에 들어가서 못 사는 나라가 되어졌고 결국에는 이 나라가 공산화 국가가 돼버리고 많은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 나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 미국 내 구체적인 사례를 좀 한번 들도록 하겠는데 이 베네수엘라의 이 기술이 지금 미국까지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구체적인 사례와 그 인물이 있는데 이 베네수엘라의 전자투표 시스템이 이 기술이 나중에는 미국 선거 시스템에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의 아놀드 스왈제너거가 이 주지사였잖아요. 이 사람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 시스템 도입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거는 부정선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러고 거부를 했는데 그 뒤에 그 제리 브라운이라는 주지사 때 이 규정을 바꿔서 스마트 매틱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때부터 이게 들어가게 된 거죠. 캘리포니아 주부터.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합주에 집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매틱 및 도미니언 시스템이 미국의 모든 지역이 아닌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경합주에 집중 보급해서 사용했죠. 이번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조지아주 플로리다에 이렇게 이번에 압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주에서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긴 내가 몽땅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선거인단 뽑을 때 지면은 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때에 여기서 그 트럼프하고 당시에 누군가요? 오바마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서 이게 선거를 하고 있을 때에 이때에 여러분 쿠바에 있는 그 카스트로가 이런 얘기죠. 내가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가 한 걸 보게 되는데 결국에 이 선거 결과가 나중에 가서는 경합주에 집중 보급되고 이번에 그 7트럭에 그 뭐 700만 장인가요? 뭐 이런 걸 다 싣고 가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질 수 없는 건데 이게 졌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이 밝혀지게 될 거고 미국에서는 이미 부정선거가 뉴스에도 나왔어요. 한국도 관여되어 있는 AF로 인해서 관여되어 있는 것이 뉴스에 그 폭스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 민주당 경선에서 일리노이즈 프라이머리 당시에도 오바마하고 그 힐러리 클린턴의 대결에서도 이 시스템 활용해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는 설계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당에서 당대표를 뽑을 때 이 선거관리소에 그 관여가 되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준석이라든지 또는 그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사람 당대표 뽑을 때 보면 조금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바로 로저 피냐테, 요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2008년도에 민주당 경선시 선거기계 프로그램 관리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스마트매틱의 공동 창립자고 필리핀 투표기계와 관련된 뇌물수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당국에서 지금 이 자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024년 8월 12일에 현재 기소되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자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다 불거져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번에 그 증인들도 2명을 다 이렇게 장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지금 대세적으로 이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게 한국에서만 이렇게 따로 부정선거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해서 한 게 아니고 국제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 들면 이제 쿠바의 지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을 중국의 화웨이에다 줬고 이 모체를 갖다가 대만체로 다 바꿨어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간 거는 화웨이 건데 이걸 해가지고 이 전산, 이 컴퓨터를 다 보급을 하는데 그 보급하는 데에 세계적인 보급주 노릇을 한 게 AF인 한국에서 하게 됐고요. 이번에도 뉴스에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 AF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이걸 다 이 숫자를 조작할 수 있는, 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데가 세르비아입니다. 세르비아. 친중이잖아요. 거기에 모든 기계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될 때도 거기를 이제 이 첫 번째 한번 해커를 갔는데 브록이 워낙 세가지고 이걸 하지 못했는데 민간인에서 이게 침투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사실은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 되면 지금 국제적 카르텔에 의해서 이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 부정선거를 트럼프와 국제적으로 이 마가라고 하는 미국의 Make America Great Again,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자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돕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이 막강하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제2의 윤석열 대통령 꼴이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이 부정선거가 이 국제적 카르텔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져 왔구나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의견을 표시해서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같이 한번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댓글 이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하길 목사였습니다.